안녕하세요. 저는 내 셋 딸린 40대 엄마입니다. 애가 셋이나 되니 우당탕탕 바람 잘 날이 없는 우리 집이지만 세상 낭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정이 넘쳐나는 가족이에요. 아직 어리고 개구쟁이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 신변에 이러저러한 변화가 많았어요. 아이 셋 엄마가 된 이후로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세월이 길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일을 시작해서 적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아이들 돌보는데 손을 보태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나이를 먹도록 여전히 부모 손을 필요로 하는 모자란 자식이지만 그런 딸 자식도 귀히 여겨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다시금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면서 겪은 서름이 적지 않아요. 물론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내 배로 10달 품어 세상에 내어놓은 새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이니 엄마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저와 같이 사는 남편이라는 작자와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를 집안에서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잉여 인력 취급했지만 말입니다. 너 애 낳고 경력 끊기고 이제 와서 재취업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바짝 머리 쳐주고 나랑 사니 못 사니 건방을 떨어. 너 이혼하고 나가면 어디서 밥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애미가 듣기 싫은 소리 좀 했거니 그걸 못 참고 애까지 딸렸다는 여자가 이혼 소리를 해? 내가 밖에 나가서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같은 인간들하고는 더는 못 살겠다. 니들이 뭔데 나를 식모 취급해? 니들이 인간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보통 가족이라 함은 아낌없이 무엇을 해주고도 아까운 줄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져선 절대 안 되는 것. 저만큼 몸소 체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결혼한 이후로 내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내 역할 다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왜 그렇게까지 하고 살았냐 싶을 정도로 답답하게 가족 일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저였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도 그걸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해주었을 때나 가치가 있는 일이 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결혼한다고 해서 직장을 관둘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전에 남편과는 아이는 하나만 낳자고 이미 못을 박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혼자면 외롭지 않겠어? 나는 형제들 있어서 참 좋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형제끼리의 정 모르고 클 생각하면 좀 안쓰러워. 나는 외동으로 자랐어도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오히려 부모님이랑도 더 돈독하게 가깝게 지냈고. 그리고 형제 없어도 친구들이 있는데 외롭기는 왜 외로워. 요즘은 대책도 없이 많이 낳는 거 그것도 자식한테 못할 짓이야. 하나만 낳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집중해서 해주는 게 애 입장에서는 훨씬 낫지.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 이상은 못 낳겠어. 전 그렇게 더 낳고 싶으면 당신이 낳든가. 또 그런다. 그냥 해본 소리지. 당연히 나는 당신 하자는 대로 하지. 결혼하기 전에 은근슬쩍 자식 욕심을 내비치는 남편이었지만 제게 턱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애초에 남편이나 저나 아이 원 없이 낳아 기를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남들보다 처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요새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어디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말했듯이 저희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아이 하나 낳아 해줄 수 있는 거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우주, 다음에는 엄마한테 남자 동생 낳아달라 하자. 든든한 남동생이 있으면 우리 우주도 기댈 언덕 생기고 얼마나 좋아? 딸인 첫째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아직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제 딸아이를 붙들고 벌써부터 둘째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조차 제대로 다 하지 못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얼마나 제가 싫었겠어요.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분명히 아이는 하나만 갖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만 저렇게 멋대로 둘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아마 저희 큰아이가 아들이었으면 덜했을 텐데 손녀봤다고 자꾸만 손자 욕심을 부리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새 아들이고 딸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답니까? 도리어 딸 바보니 뭐니 해서 딸 낳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판에
자꾸만 아들 타령을 하는 게 듣기 좋을 리 없잖아요.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외동들은 형제 없이 혼자 커서 성격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우리 애들만 봐도 그렇지. 형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 가족끼리 사이도 좋고 서로 위할 줄도 알고 얼마나 보기 좋으니? 지금이야 어릴 때라서 부모가 옆에 붙어있다 쳐도 늙어서 부모들 다 떠나고 나면 남는 건 결국 형제들밖에 없어. 너 우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네 몸만 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 듣는 며느리가 이기적인 외동딸이라는 건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이런 시어머니였으니 처음부터 사이가 삐그덕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맨날 돈 없다는 소리는 입에 달고 사시면서 제가 아이라도 하나 더 낳겠다고 집에 들어앉았다고 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난리치실 시어머니신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시나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직장 관두고 둘째 가지려고 들었으면 내 아들 혼자 식구들 건사한다고 몸이 부서진다며 우는 소리 할 게 뻔한 시어머니였어요. 전형적인 자기 아들만 귀하고 며느리는 아들 뜯어먹고 사는 여자 취급하는 그런 유형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자꾸 왜 저러시는지 몰라. 내가 분명히 우리 우주 끝으로 더 안 가질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나 볼 때마다 무슨 손자 맡겨놓은 것처럼 저러시니. 그렇다고 애 더 생긴다고 키워주실 것도 아니잖아. 어른들이야 당연히 형제 많은 걸 복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뭘 또 그렇게까지 꼬아서 듣고 그래. 그때는 남편이 그저 우유부단해 자기 어머니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은근히 시어머니를 뒤에서 찔러댔던 게 오히려 남편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지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아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둘째도 모자라 어떻게 셋째까지 생겼나 싶으시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여자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뻥튀기 된 게 참 기가 막히다 싶으니까요.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신 수술 확실히 받은 거 맞지? 그럼. 나도 이제 당신이 더 낳자고 해도 허리 위여서 더는 못 낳겠어. 우리 첫째 딸 우주 낳고 나서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왕 가족계획 끝낸 김에 더 확실히 하자며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아주 귓등으로 듣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 싶었죠. 그러니 남편이 수술받은 지 1년 겨우 지났을 때 제가 덜컥 임신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분명히 수술했다고 했잖아. 했어.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100%는 아니라니까. 100명 중에 한 명꼴로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게 우리 집 일이 될 줄이야. 참. 아니 이게 말이 돼? 수술 정말 제대로 된 거 맞아? 그 병원에 찾아가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생긴 애가 도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왕 생긴 거 어떻게 해 여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임신한 거 보면 이것도 운명인 거 아니겠어? 이미 생긴 우리 아이 지울 수도 없는 일이잖아. 안 그래?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눈물까지 쏟아질 지경이었지만 어떻게든 제가 아이를 포기할까봐 저를 설득하고 드는 남편 말을 완전히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이를 아예 낳아보지 않았다면 더 모르겠는데 이미 우주를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그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 티도 안 나는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을 때의 감동을 제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내가 원치는 않았다고 하나 이미 내 뱃속에 들어섰는데 도저히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뱃속의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쌍둥이네요. 세상에 아이 하나 낳아 제대로 키우자는 생각만 했는데 새 아이 다중의 엄마가 된다니. 앞에서 찔 듯이 기뻐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허벅지를 확 꼬집어 버렸어요. 쌍둥이는 품고 있는 동안 고생도 고생이지만 키울 때도 장난이 아니라던데 나이 터울 얼마 나지도 않은 첫째 아이까지 셋을 한꺼번에 키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애새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냐고. 그래서 말인데 일단 휴직을 최대한 써보고 복직하는 거는 천천히 시간 두고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뭐? 나 직장 그만 안 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건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고
당신 말대로 애 셋인 거랑 하나인 거랑 천지 차인데 당신 애 셋 키우면서 정말 직장생활 제대로 할 자신 있어? 발끈해서 남편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솔직히 저 스스로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일단 애 셋 키우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들한테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이지만 내가 엄마로서 정말로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친정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쌍둥이라니 네 몸 힘들어서 어떡하니? 엄마 나 진짜 어떡해? 이러다가 회사 관두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다른 생각 말고 그저 마음 편히 갖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해.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거 뱃속의 아기들도 다 알아.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도 울상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든 저를 어르고 달래셨지만 그런 친정 부모님 얼굴은 수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시댁은 아주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이고 우주야 우리 우주가 복덩이네. 남동생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불러오다니 우리 우주가 복덩이야. 뱃속의 아이들이 남자 쌍둥이인 걸 아시고 나서는 더 신이 나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야 아무런 죄가 없다지만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뻔히 아시면서 자기 혼자 신이 나서 저러는 꼴을 보니 정말 꼴보기가 싫을 지경이더라고요. 당신이야 며느리 고생하는 거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 그저 좋기만 하셨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죠. 그 무렵에 남편의 남동생인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손 아래에 동서될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우리 손자들이 복덩이인 모양이구나. 집안에 경사가 끊이질 않네. 시어머니야 아주 신이 났죠. 시동생은 좋게 말하면 사람이 얌전한 편이고 겪은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성격이었어요. 어찌 공부는 나쁘지 않게 하는 편이어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친구 만나는 일도 거의 없고 그동안 여자 만난다는 소리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평생 혼자 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동서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말에 속으로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키워낸 시어머니 생각은 어땠겠어요. 저놈 저거 평생 저러다 혼자 늙어 죽겠거니 했는데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니.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이 집에 시집 온다는 며느리 직업이 의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동생이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사 부인을 맞이할 만큼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경제적 수준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동생이 성격이 아주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눈이 돌아갈 만한 미남인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떤 눈먼 여자가 시집을 오려고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의문은 동서될 사람이 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후 금세 풀리게 되었어요. 정일씨, 잡채 좀 먹어봐요. 우리 엄마가 가장 잘하는 음식이 잡채야. 여기 육전도. 좀 더 작게 잘라줄까? 네, 입가에 묻을 것 같아서요. 평소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목석이 따로 없었던 시동생은 예비 동서 앞에서 극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상한 거고 솔직히 옆에서 하고 있는 꼴을 보자니 예비 신랑이라기보다는 시중 듣는 사람에 가까워 보일 정도였어요. 그걸 예비 시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고 있는 예비 동서 하는 모습을 보니 저 둘이 그동안 어떻게 만났을지 눈에 선하게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예비 동서가 왜 시동생을 결혼 상대로 택했는지도 한방에 이해가 되었죠. 한마디로 자기 입안에 혀처럼 물어줄, 자기를 공주처럼 떠받들어줄 사람을 선택한 거였어요. 제 아들이 평생 부모가 한 번을 보지 못한 모습으로 극진하게 예비 며느리감 시중을 들고 있는데도 그저 좋아서 허허 하고 있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의사라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런지 얼굴도 뽀얗고 차만이 곱다 고와. 아무쪼록 모자란 우리 아들놈 잘 좀 부탁합니다. 이건 예비 며느리를 대하는 건지 당신 아들 고용주를 대하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긴 저 같아도 내 아들 수준을 뻔히 아는데 의사 며느리까지 보게 되었다면 고개가 절로 조아려질 것 같긴 했지만 그게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보기에 썩 아름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시부모님은 처음 인사를 오던 그날부터 둘째 며느리에게는 세상 극진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주 온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싸고 드는 판이었어요.
직감적으로 앞으로의 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배에 쌍둥이까지 품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앞으로의 직장 생활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제 사정이고 시동생이나 시댁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할 만한 일이 맞았죠. 저 역시 당연히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반가워요. 앞으로 얼굴 볼 일 많을 텐데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봐요. 네, 형님. 정말로 동서와는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 위로 있는 누님은 결혼하고 해외에 나가 살고 계셨고 국내에 있는 형제는 시동생 하나뿐이었어요. 서로 살고 있는 위치도 가까우니 얼굴 보는 일이 잦아질 테고 평생 동서를 보게 될 텐데 그런 사람과 처음에는 당연히 잘 지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살면서 공감대도 커질 것이고 웬만하면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동서 얼굴 대면하는 일은 손에 꼽습니다. 시동생네가 결혼하고 나서도 눈에 띄는 둘째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님의 편애가 이어졌지만 저는 그러려니 보살처럼 생각하려고 했어요.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던 아들을 구제해준 의사 며느리니 예뻐 보이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영 못 견딜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동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저는 저대로 쌍둥이 출산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비록 계획 임신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 배 아파 품어 낳은 내 새끼인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삼남매 엄마가 되었다니 기가 막혔지만 그럼에도 내 새끼들은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예쁜 것과는 별개로 빽빽 동시에 울어대는 아들 쌍둥이를 돌보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딸아이와 아들 녀석들 나이 터울이 만 2살도 되지 않았어요. 첫 아이 역시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아이였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쌍둥이다 보니 임신 5개월 차에 벌써 첫 아이 8개월 차와 비슷하게 배가 불러오는 바람에 도저히 만삭 때까지 일하는 거는 불가능하겠다 싶어 일찌감치 출산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까지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셋을 볼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우주야, 할머니 간다. 쌍둥이 돌보는 일만 해도 제 몸 하나가 다 갈려나갈 지경인데 도저히 혼자서 해결이 안 나서 결국에는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쌍둥이보다는 조금 자랐다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 딸아이에게 항상 미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나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며 다중이 아빠가 되길 바랬던 남편은 새아이 육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째 저 출산한 이후로 자꾸 야근이 잦아지는 것 같았지만 타박을 할 때마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탓에 제대로 따지고 들지도 못했어요. 워낙 잠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일이 꼼꼼하게 신경 쓸 처지도 되지 못했고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른 일이 있으셔서 저희 집 오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오늘 하루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걸 어쩌니? 네 동서가 의사 동기들 집들이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도와주기로 해서. 그날이야 정말로 동선의 집들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항상 동서의 일이 1순위인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아이 셋 낳고 나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사부인과 용을 쓰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희 아이들 봐주시겠다고 한 번을 오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동서 시집 온 이후로는 동선에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반찬을 갖다 주니 뭐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나 손자를 닥달하던 시어머니였는데 이제 나았으면 됐다는 식으로 조금도 힘든 며느리를 거들어줄 생각이 없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간신히 나이 채우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큰딸인 우주 하나만 있었을 때는 아이를 그렇게까지 일찍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아이 셋이 되니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노릇이었죠. 그 몇 년 동안 저도 저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복직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육아휴직을 쓰고도 도저히 해결이 나지 않자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회사를 관두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휴직만 늘려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단 1년만이라도 육아휴직 쓸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 남편이었어요.
다음 분기에 승진심사 들어가는 거 뻘이 안면서 그런 소리래? 당신 지금 복귀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회사 다닐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면 결국 내 외벌이가 될 텐데 지금 승진하지 않으면 애 셋을 무슨 수로 키워? 당신도 이쯤 되면 당신 욕심 좀 접을 때 되지 않았어? 내가 내 욕심을 안 접었다고? 내가 지금 벌써 몇 년째 혼자 독박 육아하고 있는데 당신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나라도 승진해서 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게 우리 애들 키우는데도 더 나은 건 사실이잖아. 당연하다는 듯 저의 퇴직을 전제로 하는 남편 말에 서운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현실이 남편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모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과 실망했던 일이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결국 회사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벌이만으로 아이 셋 건사하는 게 보통 빠듯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엄마 하며 제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지만 내가 내 몸으로 세상에 내어놓은 아이들인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회사 완전히 정리한 이후로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참아지지 않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산후 우울증인 줄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정신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갔던 생활이었습니다. 큰딸인 우주가 먼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그 이듬해 쌍둥이들까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야 조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을 쪽잠 자가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려야 했어요. 여전히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집골이 아수라장이었지만 단 몇 시간이나마 집안에 아무 소리 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달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제 일도 안 하고 애들도 어린이집 보내는데 그렇게 집에서만 놀지 말고 시간 낼 때 와서 음식하는 것도 좀 거들고 그래라. 둘째는 병원일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 나라도 챙겨줘야지. 안 그러면 손자도 생기기 전에 애 몸 다 축나겠어. 애 셋 보느라 큰며느리 죽어나갈 때는 모르는 척 하더니 저 그 몇 시간 잠깐 짬났다고 시댁으로 불러 올리려고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짜증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 몇 시간 저 쉬는 거 아니에요. 애들 보내고 나면 그 시간에나마 밀렸던 살림하느라고 저도 바빠요. 더 들을 것도 없이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른한테 너무 매몰차고 괘씸하게 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소리가 곱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어차피 시댁에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저희 아이들 보는 거야. 어차피 제 자식 제가 보는 거라 치더라도 그동안 저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동안은 모른 척 하다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려먹으려고 드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하는 게 더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게다가 을사며느리는 당신이 사내진미까지 해다 직접 나르는 마당에 큰며느리는 그 을사며느리 먹일 사내진미까지 만들게 해요. 당신 손자를 셋이나 낳아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저를요. 그랬더니 남편 불러다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남편이 볼멘서리를 하더군요. 전에야 애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시간 여유 좀 생긴 거 맞잖아. 어차피 직장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좀 못 도와드려? 당신 참 말 웃기게 한다. 내가 그동안 놀았어? 나 1년에 하루도 못 쉬고 애들 본다고 몇 년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씩 겨우 자면서 몸 다 부서져 나갈 때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그렇게 나몰라라더니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에는 그런 소리 안 했잖아.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하는 소린데 하루 종일 밖에서 애들 먹여 살리겠다고 돈 벌어오는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하냐? 그날 남편하고 정말 악다구니를 해가면서 싸웠어요. 뭐 남편 입장에서도 저한테 불만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제가 애초에 왜 이렇게 됐는데요. 게다가 제가 얼마나 직장을 관두기 싫어했는지 뻔히 알면서 이후로 무슨 말끝마다 저더러 돈 한 푼 안 벌어온다는 소리를 달고 사는데 제가 벌기 싫어서 안 벌었어요. 애초에 정관 수술을 했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수술을 한 게 맞는 건지 이래저래 남편에게는 믿음이 달아가고만 있으니 무슨 짓을 해도 곱게 보이지 않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긁는 소리만 골라서 해대니 부부 사이가 좋아질 리 만무했어요. 그렇게 싸우고 며칠간을 제게 말 한마디 붙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웃기는 게 제가 차려준 밥상은 또 꼬박꼬박 잘만 받아먹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치졸해지는 남편 행동에 기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제가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억울한 게 이런 점이에요. 분명 남편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남편이 혼자 외벌이해서 아이들 건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아마 제가 직장 다녀서 여전히 경제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스스로 위축되는 기분이 느껴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도 예전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음식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우리 둘째가 비린 건 영 못 먹는데도 내가 부쳐준 꼬막은 그렇게 잘 먹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옆에서 잘 보고 배워. 나 가고 나면 또 누가 걔한테 이런 거 해줄 수 있겠니? 지금 저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당신 떠나고 나서까지 당신 귀한 을사 며느리에게 꼬막 셔틀을 시킬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속으로 5만 가지 욕이 다 튀어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참나 팔자가 더럽게 됐구나. 동서까지 고깝게 생각될 지경이었지만 애써 그런 제 못난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뭐 동서도 누울 자리에 자리 뻗기는 했겠지만 저 같아도 저한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시어머니면 좋다고 대접받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씁쓸하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제 화병만 키우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당연히 시댁 가서 시어머니 하는 일 거두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됐습니다. 그 길로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신 시아버지셨어요. 온 시댁 식구들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어쩌다. 호전될 기미도 없다고 하고 영락없이 평생 저렇게 자리에 누워 지내야 할 텐데 이 노릇을 어찌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당연한 듯 시아버지 병수발에 저까지 끼워 넣는 남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뭐 예쁜 거 있다고 제가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들고 싶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 돈 한 푼 못 벌어오면서 하는 일 없다고 부려먹으려 들었다면 시아버지는 점잖은 척 하시면서도 그걸 다 알고도 묵인하는 분이셨습니다. 용돈 쥐어주는 을사 며느리한테는 살갑기가 그지 없으면서도 애 새 키우느라 고생하는 첫째 며느리에게는 항상 대면대면한 분이셨으니 따로 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러다간 영락없이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강제로 하겠다 싶어서 저도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시댁으로 가는 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몰차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댁 일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뻐 죽겠다는 둘째 며느리 걷어먹일 것들을 수발 다 들어줬는데 제 새끼 키우기에도 내 몸이 다 갈릴 지경인데 아픈 시아버지 수발까지는 못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효부까지는 못 되더라도 시압이 아프다고 시댁에 발길을 끊어? 아이고, 내가 참 대단한 며느리를 들였구나. 당신 엄마한테 사과드려. 가족이 서로 힘들 때 더 힘이 돼줘야지. 아주 기다렸다는 듯 저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제 희생은 이제 저들한테는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아주 당연한 노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면서 얌전 빼던 동서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너무하셨어요. 가뜩이나 아버님 저렇게 되고 어머님이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이 되어드려야죠. 안 그래요, 형님? 그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 분명 자기는 없을 거면서 당연하게 제 희생을 바라는 시댁 식구들 꼴에 참 기가 찼습니다. 내 신세가 여기까지 전락했구나.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저를 보며 혀까지 끌끌 차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같은 며느리인데 일이 대접이 다를진데 제가 극진히 시부모를 봉양하기를 바라는 시어머니가 참 너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들게 된 저였어요. 그나마 애가 셋이니 하루 종일 시댁에 붙들려 있지 않는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다하다 시아버지 똥기저귀까지 제게 떠넘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처음 그 수발을 들 때는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다 늙어서 힘도 없는 내가 저 덩치 큰 양반 수발을 어떻게 들어. 그래도 네가 젊어서 나보다는 기운이 있을 테니 수고를 해야지. 다른 건 몰라도 제 남편 똥기저귀 수발은 저 같으면 며느리 보기에 민망하고 수치스러워서 맡기지 못할 것 같았는데 애초에 그런 건 아실 것 같으면 며느리를 이따위로 대하지도 않으셨겠죠.
처음으로 시아버지 분변까지 처리해드린 날, 제가 그 전에 먹은 것들 다 개원해버린 건 시댁 식구들 중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고도 며칠간은 입맛이 뚝 떨어졌을 정도였어요. 하다 내가 정말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라고 뭐 똥기저귀 안 갈아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셋이나 됐는데 독방 육아에서 제대로 기저귀 갈 줄도 모르는 남편놈 대신 갈아낸 똥기저귀 수가 수만 개는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 새끼 기저귀 갈아줄 때는 더럽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그 대상에 대한 애정도 차이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감정은커녕 오히려 감정이 좋지 못한 시아버지 뒤처리까지 해드리는 일인데 불쾌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소에 서로 사이가 좋았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 다정한 시아버지셨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싫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몇 년을 더 그 노릇을 해가며 희생이 당연한 며느리 취급을 받았으니 저도 참 답이 없다 싶네요.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라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체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제 취급에 저 스스로조차 저를 포기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이거보단 내 처지가 더 처량해질까 싶었어요. 시아버지라고는 하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성인 남성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보다 내 신세가 더 내려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차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 고생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 걱정은 항상 둘째 며느리에게만 향했습니다. 의사도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공부할 것도 그렇게 많다는데 환자 보는 것도 모자라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니. 저렇게 고생하니 아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저한테는 당연히 맡겨놓은 것처럼 손자 요구하시던 시어머니가 벌써 몇 년째 아이 들어서지 않는 동서에게는 마치 친정어머니라도 된 듯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속으로 코웃음 쳤지만 솔직히 그런 동서 처지가 부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나 자기 남편 병수발까지 드는 제게는 한 번도 향한 적 없던 시어머니의 애정이 참 창피하지만 부러웠던 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남편이나 식댁 식구들에게 서운한 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제 고생을 알아주시고 좀 더 따스하게 대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나 봐요. 그런 제 일말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일이 기어코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아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둘째 걔가 나님이란다, 나님. 여느 때처럼 반찬 바리바리 갖다주고 오신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동서도 벌써 결혼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애가 어찌나 울던지 가뜩이나 의사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이제 난임 클리닉까지 다니게 생겼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말인데 너 앞으로는 여기 들렸다가 둘째네도 좀 가서 거들어줘야겠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듣던 제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도 시아버지 병수발에 시댁 시모 노릇하고 있는 판에 동선회까지 가라뇨. 지금 제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주절주절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걔가 성격이 워낙 깔끔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잘 못 믿더라. 아무래도 내 살림 사는 것보다 영 손이 야물지가 못할 테니 그러니까 어쩌겠어. 그런 거라도 해줘야 애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네 동서야 워낙 바쁜 의사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그래. 그 정도야 뭐 살림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 안 그래?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순식간에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왜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왜 동선에 가서 파출분으로까지 해야 하냐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내가 한 얘기 못 들었어? 네 동서가 그렇게 힘든 일 겪고 있다는데 고작 그거 해주는 걸로 파출분이 뭐니 들먹여? 고작 그 정도 일일 것 같으면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놀아요? 저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인데도 매일같이 여기 와서 아버님 똥기저귀 갈고 동선에 보낼 반창하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동선에 파출부 노릇까지 하라고요? 너 지금 그 말보세가 그게 뭐야? 그럼 지금 내가 말을 곱게 하게 생겼어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진짜 사람 맞아요?
나 그렇게 애셋한테 시달리면서 다 죽어갈 때는 아문 척도 안 하더니 이제는 작은 며느리 수발까지 들게 해요? 지금껏 아버님 병수 밟은 것만 해도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는 무슨 감사? 그럼 자식에 대해서 부모 병수발도 안 하겠다는 거냐? 자식 취급 한 번 해준 적 없으면서 부모는 무슨 부모야. 그럴 것 같으면 그 수발 그 예뻐 죽는 동서한테 받지 왜 맨날 나한테 난리야. 당신들이 뭔데 나를 이따위로 취급하냐고. 내가 내 새끼들 생각해서 참고 사니까 언제까지나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당신 아들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꼴까지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더러워서 진짜 나도 더는 못 해먹겠다. 나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안 할랍니다. 뭐야? 저도 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더는 참고 못 살겠더라고요. 이만하면 오래 버틴 거 아닙니까? 제게 있는 대로 눈을 부라리는 시모에게 씹어뱉듯 외쳤습니다. 나 당신 아들이랑 더는 안 살 거라고. 여기서 이런 대우 받고 사느니 차라리 길바닥에 앉아도 이것보단 낫겠지. 당신 아들놈 버리고 사람 같지도 않은 당신 꼴 더는 안 보고 살 거라고. 그러고는 그만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분해서 씩씩대면서 집까지 가는 길에 아무리 닦아내도 눈물이 마를 줄을 몰랐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언젠가는 동서에게 향하는 것 같은 애정을 잠시나마 바랬다니 그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집에 가자마자 제 짐에 애들 짐까지 간단히 챙겨 애 셋 데리고 그대로 친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제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너 감히 시애미한테 어디 그런 막말을 하고 그러고 무사할 것 같아? 이 악독한 년? 너 어디 어른한테 막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애들 데리고 가출까지 해? 당장 기어들어오지 못해? 제가 전화기를 꺼놓으니 그새 육두문자가 가득한 시어머니와 남편 문자가 문자 메시지함이 터지도록 들어와 있더군요. 시합이 간병 좀 시켰다고 생색을 있는 대로 내는 못돼먹은 년, 제 동서 집안일 좀 거들냈다고 시애미 알기를 우습게 하는 막대먹은 년,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주제에 그깟 애 키우고 시어른들이 일 좀 시켰기로서니 어른들한테 대드는 버릇없는 년. 이 정도는 아주 돌려서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 막말도 그런 막말이 없었습니다. 새삼스레 놀라울 일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간 하고 있었던 수많은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지들 입으로 그동안 지들이 얼마나 뻔뻔한 생각을 했는지 술술 부는데도 그걸 조금도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 저만 비난하고 나서는 꼴이 진짜 막대먹은 인간들이 누구인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 악의에 넘치는 악담을 들여다보면서도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 저를 보고 도리어 눈물이 터져버린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이 썩을 놈의 인간들. 내 새끼 갉아먹어서 집안꼴 유지하는 줄 알았으면 내 진작에 이혼시켜서 데려오는 거였는데. 잘했어.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 인연 끊을 생각을 했다니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마누라야 어찌되었든 제 새끼 볼모로 삼으려고 찾아온 남편이라는 놈한테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씌우며 오만 욕을 퍼부으며 친정 부모님이 쫓아내신 이후로는 놈이 다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놈이 설마 하니 제 새끼들 데려다 키우려고 왔겠습니까? 제 아내의 가장 큰 약점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아니까 애들 인질로 잡고 협박하려고 온 거였겠죠. 그 길로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 감정을 통해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학대에 가까운 언행으로 제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껏 제가 그 집구석에서 해왔던 것들, 당했던 일들, 그게 약자에 대한 학대라는 걸 인식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전까지야 그저 서럽고 분했던 일이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부정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더욱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혼을 당해. 돈도 못 벌어온 여자가 나하고 갈라서면 무슨 수로 먹고 산다고. 소송 중 법정에서 살살거리며 남편 행세를 하다 제가 그동안 식모에 간병인 취급까지 당한 것도 모자라 학대에 가까운 언어폭력에 시달렸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자 그만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혀버린 남편놈이었습니다.
볼 것도 없이 이혼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너 정관수술 받은 적 없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 애초에 저한테는 피임 시술했다고 속이고 계획 임신을 유도했다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애초에 저 인간에게는 단 한순간도 제가 저놈과 똑같은 인간이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간에 합의되지 않은 임신을 유도했으니 이게 치명타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시어미의 돈 없는 폐악이 더 결정적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더 유효하게 먹힌 건 저 부분이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아이를 낳아놓고도 저 혼자 일방적으로 독박 육아를 하게 한 것도 모자라 제 가족들 뒤치다거리까지 다 하게 만들었으니 전적으로 이혼 사유가 남편 쪽에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유책 배우자가 됐으니 끝까지 몰린 남편과 시어미가 아니나 다를까 감히 제 사랑하는 아이들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내 새끼 못 줘. 이혼할 거면 애들 다 놓고 가. 그래. 우리 집안 핏줄인데 네 년이 왜 데려가니? 그래 그럼. 뭐? 데려가서 키울 자신이 있으면 데려가 보라고. 그런데 아비라고 기저귀 한번 제대로 안 갈아본 놈이 애 셋을 주제에 키울 수나 있을까? 아, 어머님이 키우시면 되겠네요. 그렇게나 형제 간 우애를 강조하신 분이니 저희 삼남매 예쁘게 잘 키워주실 수 있죠? 어차피 어머님도 애 셋 키워보셨잖아요. 뭐야? 어떻게든 제 새끼 제 핏줄 안 보려고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던 년놈들이 이제 와서 우리 애들로 협박한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내가 니들 속을 수천 번도 더 들여다본 사람이야. 그럴 재주 있으면 어디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던가. 그런데 데려가서 우리 애들 제대로 못 키우면 어디 생책이라도 하나 나면 내가 니들 다 싹 죽여버릴 거야. 니들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으니 설마하니 내가 니들 건드린다고 뭐 몇 년이나 나오겠어? 심신미약은 요새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한다던데 나는 얼마나 나오려나?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그래도 우리가 자식 낳고 산 부부인데. 그런 말은 나 이렇게 나오기 전에 스스로에게 했어야지. 그 말은 네 놈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야. 어차피 애 키울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주제에 나대지 말고 더 더러운 걸 보기 전에 순순히 양육권, 친권 넘겨. 아비라는 놈이 애들 생각이라고 눈꼽만큼도 안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애들 두고 거래를 하려고 들어? 나 우리 애들 두고 못할 일 없어. 아직 더러운 꼴 덜 당했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험악한 얼굴을 하고 그것들에게 윽박을 지르자 언제 저 그리 우습게 여겼다는 듯 겁에 질린 막대먹은 모자 얼굴이 구경할 맛이 있더군요. 그걸로 아이들 거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전적으로 제 승리로 끝났어요.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그 두 인간들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당한 부당한 처사와 학대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받아낸 돈이 위자료보다 더 높았어요. 가뜩이나 애는 셋이나 돼서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받아냈는데 거기에 저 민사소송 배상까지 생각하면 전 남편 놈 파산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있는 대로 법의 철퇴를 얻어맞고도 여전히 반성할 줄을 모르고 분해서 저를 노려보며 씩씩대는 전 남편과 시애미에게 보란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상식이라고는 없는 니들 생각하기엔 내가 죽일 년인진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엔 이게 당연한 결말이란다. 그러게 정도 같았어야지. 사람을 우습게 여긴 것도 모자라서 시아비 병수발에 의사, 동서, 파출부 노릇까지 시키려고 했으니 돈 한 푼 안 쓰고 사람 참 야무지게도 부려먹었구나. 이 더러운 인간들. 그동안 어떻게 니들 같은 구역질하는 인간들 면상 보면서 살았는지 니들 안 볼 생각하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앞으로 겸손하게 살아. 건방 떨지 말고. 양육비 꼬박꼬박 제때 안 보내면 내가 네 회사 나타나서 아주 낯짝도 못 들고 다니도록 거하게 난동 부려줄 테니까.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아비노를 돈으로나마 실컷 갚아보렴. 아들놈 신세 망치고 쪽박차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자기까지 없는 살림에 돈 토해내게 생겼으니 눈물까지 흘리며 분해하는 시어머니란 여자에게도 상냥하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당장 아버님 병수발 혼자 들게 생긴 것도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저까지 돈까지 붙이려니 어쩌나 싶죠? 잘난 을사며느님한테 그 돈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어때요?
그동안 큰며느리까지 부려가며 갖다 바친 반찬이 얼만데. 댁 말 맞다 나 많이 배워 인간돌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야 선뜻 해주지 않겠어요? 가서 한번 잘 비벼봐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시원한 결말이었어요. 여러분, 저 이만하면 바보같이 밀리지 않고 제 할 말 다 하고 나온 거 맞죠? 그렇게 응어리진 일이 많았는데 그날 일만 생각하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인 걸 보면 후회 없는 일가를 날려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귀한 의사 며느리가 돈 해주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후에 전해 듣기로는 그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해 연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산다는데 그렇게 서로 애틋해 죽던 사이도 돈 앞에서는 별거 아니었다 생각하니 그저 웃을 따름이었어요. 저는 이혼 후 열심히 치료받고 또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 사랑으로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예전 일하던 곳 선배와 우연히 연이 닿아 파트타임이나마 예전에 하던 일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천생 일할 팔자인가 봐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기분이 훨씬 나아진 걸 느낍니다. 앞으로는 나 스스로의 소중함 절대 저버리지 않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친정부모님과 우리 예쁜 새 아이들과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입니다. 지금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 집을 지키고 있는 건 저 혼자뿐이네요. 남편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 때 노인네들이라면 둘 중 하나는 암이라는 소리도 있을 만큼 흔한 병이지만 그래도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기도 하잖아요. 수술은 몇 개월 전에 했고 지금은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났고 남편의 의지도 강하고 또 그 나이 때 노인네 치고는 체력 관리도 나름 열심히 해와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 손도 떨리고 눈물도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저도 남편도 말입니다. 그래도 많이 마르긴 했네 그려. 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마른 거요. 그래도 그 전에 건장하던 체격에 비해 반쪽이 되긴 했어요. 수술과 항암은 참 힘든 과정이더군요. 물론 환자도 그랬지만 보호자들에게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며느리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긴 투병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조금 지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간병인을 쓰자고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랑 네 시아버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 안 불편해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간병인 돈 많이 들 텐데요. 그 돈 다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니고. 됐다. 너도 할 만큼 했어. 저희 집은 굉장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꽤나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은 있었거든요. 그 돈 다 아껴서 어디에 쓰겠어요. 이렇게 말년에 쓸 수 있을 때 써야죠. 며느리는 참 좋은 아이였어요. 처음에 결혼을 좀 반대했던 게 미안할 만큼 말이죠. 며느라기 집이 참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고생할까 싶은 마음에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결혼하고 초반에는 조금 고생을 한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서 알콩달콩 말이죠. 사실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혼전임신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아들보다 며느리가 2살 연상이고 둘 다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라 그 부분도 걱정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는데 덜컥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니 당황한 마음도 그때는 컸지만 지금은 그게 다 저희 집안 복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첫째 딸은 7살, 둘째 아들은 5살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낳은 아들이고 또 며느리도 늦은 나이에 보는 자식들이라 공감대도 많아요. 40 넘어서 눈만 뜨면 사방을 뛰어다니는 남자애 키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나도 그랬어. 또 애비가 진짜 말썽을 많이 피웠어. 정은 씨가요? 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사람 됐지. 어렸을 때는 얼마나 까불거렸는데. 이렇게 말이죠. 간병인도 며느리와 함께 면접을 봤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안심하고 아버님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같이 면접을 보자고 조르는 통에 함께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 다에게 마음에 든 간병인 분이 지금은 남편을 돌봐주고 계세요.
제 평생 이렇게 간병 편하게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며느님도 거의 매일 오셔서 도와주시고 어르신도 신사시고 돈을 다 받아도 되나 싶다니까요. 저와의 대화가 잘 통해서 병원에 가면 앉아서 몇 시간이나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른 건 다 묻어나니 괜찮은 사람인데 입맛이 좀 까다로웠거든요. 게다가 아픈 뒤로는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고 못 먹는 것들이 많아져서 저나 며느리가 더더욱 신경 써서 먹는 것을 해다 날랐습니다. 다행히 저도 며느리도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라서 남편을 잘 먹었어요. 며느님이 해주시는 반찬들 참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만 먹기 그래서 간병인 분 반찬까지 종종 해다 드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갑각류 알러지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죠. 근데 그게 왜요? 간병인이 가요타면서 뭔가를 생각하더니 그냥 아니라고 고개를 젓더군요.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처음에 간병인 분을 뽑고 나서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할 때 분명히 남편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남편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새우나 꽃게 같은 걸 아예 먹지 못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 보고 천생연분이라고들 했어요. 금술도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못 먹는 음식까지 똑같냐고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꽃게, 육수나 이런 것도 먹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먹으면 온몸이 간지럽고 조금 심할 때만 병원에 가면 되는 정도인데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예민했어요. 언젠가 한번 식당에서 꽃게가 들어간 줄 모르고 차돌박이 된장찌개라는 말에 먹었던 된장찌개 한 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육수를 꽃게로 우리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부어오르고 목이 붓는 바람에 바로 응급실로 가서 치료받아야 했어요. 일주일이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더 민감해지신 것 같다고, 정말 소량이라도 조심하라고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알레르기가 심한 탓에 쓸 수 있는 약들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암 기간에는 되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죠. 간병인이 남편의 알레르기를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간병인이 또다시 한 번 묻더군요. 어르신, 갑각류 알레르기가 심하신 편인가요? 그 질문에 제가 전에 있었던 그 된장찌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심각하게 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병인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죠? 며느님도 그렇고요. 당연하죠. 걔가 모르면 어떡해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다가 문득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신경이 쓰여서 캐물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그렇고 그건 왜 자꾸 확인하시는데요? 제 질문에 간병인이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입술을 깨물더군요. 뭔가 말하기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보니 더 들어야 되겠더군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는데 그래도 사모님이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 한 번 더 한숨을 쉬더군요. 정말 말하기 힘들다는 듯이 말입니다. 전에 한 번 물어봤을 때 그때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나? 왜 그러시는데요? 며느님이 싸우신 반찬에서 자꾸 꽃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 맛이 나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셔서 그런 간 보고 재료 알아차리는 데는 도사인데. 그러면서 진짜 말하기 힘들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간병인이 무슨 말을 하나 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진짜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알레르기 얼마나 심한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말씀 안 드리고 그 반찬만 제가 따로 가져갔거든요. 어르신 안 드리고요. 혹시나 실수하신 거거나 아님 제가 착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그 반찬은 어르신 밥상에 올릴 수는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맛이 나는 거 보고 진짜 사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며느리한테는 말 안 했고요? 예, 만약에 실수하신 거라도 저보다는 시어머니신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나으니까요.
아무래도 며느리와는 저보다 덜 친하기도 하고 어쨌든 며느리가 잘못한 거니까 혹시나 자기가 탓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저한테 줘봐요. 간병인에게 며느리가 들고 왔다는 꽃게가 들어간 것 같다는 반찬을 받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고기 장조림이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는데 갑각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냄새만 맡아서는 그렇고 맛을 봐도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워낙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렇고요. 고개를 갸웃하고는 먹어보렸습니다. 그랬더니 간병인이 말리더군요. 아유, 사모님도 알레르기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남편만큼 심한 건 아니라서 두드러기 올라오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하고는 그냥 한 개를 덥석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맛을 느끼려 애썼지만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간병인이 뭔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간병인은 그래도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게 맞는 거긴 한가 하는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침이 나더군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기침은 제가 본격적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처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였어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올라왔거든요. 늘. 그러고는 빠르게 몸이 가려워왔습니다. 이건 더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맞았습니다. 그 소고기 장조림에는 갑각류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간 게 분명했어요. 저는 곧바로 쓰러졌고 바로 응급실로 내려가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군요. 며느리는 남편이 먹을 반찬에 갑각류를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겠더군요. 도대체 왜?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기엔 두 번째인데다가 언뜻 맛이 느껴지지 않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렸고 알고 그랬다기엔 자기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실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면서도 며느리에게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찜찜했던 겁니다. 정말 실수라고 생각했으면 며느리를 불러다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히 해라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간병인에게 당부만 했어요. 당분간 반찬 해가지고 오면 꼭 체크해시고 따로 빼놔주세요. 간병인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오만 생각을 다하는 와중에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났습니다.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일이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실수한 거라고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남편 옆에 있는 저를 며느리가 불러냈습니다. 간병인 눈치를 슬슬 보면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듯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따라 나갔어요. 거기서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네요. 간병인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 대기실에 저희 둘뿐이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속삭이더군요. 왜? 간병인분 좋으신데? 제가 아버님께 해다 드리는 반찬 같은 거에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자잘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소고기 장조림 좋아하셔서 최근에 2번이나 해다 드렸는데 아버님은 못 드셨다고 하던데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른 척 말했어요. 내가 혹시 반찬 같은 거 먹어보고 상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빼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제 말에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 먹는 음식이니까 혹시나 맛이 가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근데 요즘은 여름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그분이 전에 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하신 적이 있어서 입맛에 예민하다고 하시더라고. 제가 그 말을 할 때 며느리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말 놀란 듯 보이더군요. 아니, 간병인이 입맛이 예민하다는 게 놀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저는 그냥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생각만 반복해서 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원실에 녹음기를 몰래 가져다 뒀어요. 그리고 계속 연결을 켜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녹음본을 듣게 된 날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왔다 갔다고 간병인이 말해주더군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계단 뭐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반찬을 싸서 들고 와서는 어르신께 밥을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침 어르신이 약 기운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그 사이에 제가 오늘 좀 일찍 출근했거든요. 며느님이 저를 보시고 당황하더니 급한 일이 있다고 이걸 다 두고 나가셨어요. 아직 약 기운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의 앞에 널려있는 반찬들, 그리고 그 문제의 소고기 장조림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걸 다시 먹어보려 했지만 간병인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또 쓰러지세요. 제가 먼저 먹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간병인도 이쯤 되니 이상함을 느끼고 조금 더 남편에게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근도 일찍 한 거고 말이죠. 붙여놨던 녹음기를 가지고 보호자 대기실로 가 듣기 시작했어요. 먼저 신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녹음기에서 들려왔던 대화 내용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돌겠네. 왜 그 간병인은 자꾸 장소리만 빼는 거야? 거기서 꽃게 맛이 날 리가 없는데? 내가 향 없앤다고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영감탱이가 죽어야 안심하지. 그때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감을 못 잡겠단 말이야. 그리고서 노인네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지금 몇 갠데. 어차피 시어머니도 금방이야, 금방. 정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말 중에서 뭔가 듣지 말았어야 했던 말을 들었고, 또 보험이란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의 보험은 제가 관리하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알아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어느새 남편의 앞으로는 보험이 7개나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하나를 제외한 모든 보험의 수령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꿈인가 했어요. 현실 감각에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러는 건지는 차치하고더라도 돈 때문에는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집에는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저희 부부 죽으면 다 아들 몫이 될 재산이었어요. 도대체 왜?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일단 며느리한테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간병인에게 제가 오늘 병원에 왔었다는 사실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잠깐 집으로 좀 와라. 무슨 일이신데요? 오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네 회사 일보다 수천 배는 더 중요한 일이니까 집으로 와. 애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제 그 말에 아들은 더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집사람한테도요? 그래,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와라. 알겠지? 네. 아들은 제 이런 태도에 너무 놀라서 회사 일을 빨리 마치고 날아오듯 왔더군요. 그리고 오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구나. 막상 아들에게 말하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저도 정말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꼈는데 아들은 오죽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하는 일이었기에 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며느리가 가지고 온 반찬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아들은 설마 일부러 그랬겠냐고 실수일 거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병인 없는 틈에 와서 네 아버지에게 그 장조림을 먹이려고 했다는구나. 아들은 그제야 약간 이상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간병인 자리라고 할 때 너무 이상해서 내가 혹시나 하고 네 아버지 병실에 녹음기를 가져다 놨다. 아들은 여러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행동은 수상쩍게 그지없으나 설마 그런 일을 도대체 왜?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컸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거야.
그러고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재생 버튼을 바로 누르지 못했어요. 어딘가 겁이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현실이 꿈 같기도 했겠죠.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들으면서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어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만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더군요. 어딜 가게? 당장 잡아서 물어봐야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네 아버지가 들었는지, 그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뭔지부터 알아봐야지. 이러고 가면 걔가 순순히 이야기해주겠니? 아들은 그제서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애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부터 알아봐야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이 현실 같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듯 보였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더군요. 제가 그런 아들의 손을 급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티내지 마라. 그렇게 무서운 애가 너한테는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티 안 내요. 안 내고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사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긴 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한동안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참다가 모른 척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태평한 것으로 봐 아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 병원에 통 안 와서 연락해봤다. 아무리 태어난 척하려고 해도 그 녹음본을 듣게 된 후 처음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였기 때문에 평정심을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좀 딱딱하게 나갔나 하고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히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오랜만에 처녀 때 지인들이 무슨 일인지 우르르 연락이 와서 얼굴 보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며칠 내로 한번 들릴게요. 아니... 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너 잘 지내나 해서. 에이, 어머님은 무슨 그런 걱정을. 저는 늘 잘 지내죠. 그 밝은 목소리에 단전에서부터 다시 분노가 솟아오르는 듯 했어요. 그래, 알겠다. 애비가... 거기까지 말하는데 순간 숨을 몰아쉬었어요. 혹시나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며느리가 수상한 기운을 눈치챈 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응, 애비가 왜? 그래서 재빨리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출장?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정말 들은 게 없었습니다. 이럴 때 출장이라니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회사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정도 갔다 온다는데 어머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구나. 하여간 이 애는 참 무심하다니까요. 그쵸, 어머니? 그러게나 말이다.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저 오늘부터 일주일간 어머님 댁에 가 있으려고요. 응? 출장 간다며? 며느리 말에 의하면 출장을 간다던 아들이 제 집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물었어요. 아들은 제 질문에 더 놀라더군요. 그 사람 전화 왔었어요? 아니다. 하도 조용해서 내가 요즘 병원에는 왜 안 오냐고 연락해봤어. 그랬더니 너 출장을 간다고 말해주더구나. 사실 출장 가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랑 한 집에 있기도 너무 힘들고 하여간 내일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일이 바빠서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과의 통화도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병인에게 전화해 당분간 월급을 더 드릴 테니 남편에게서 되도록 떨어지지 말고 특히 며느리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은 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간병인도 사태의 심각성과 또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도 이상하다 여겼는지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계속 남편 옆에 붙어 있겠다고도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작은 캐리어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 질문에 아들은 크게 한숨부터 쉬더군요. 못 본 며칠 사이에 아이 얼굴이 홀쭉해진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한 듯 보였어요. 너 이 몰골을 보고도 걔는 아무런 말이 없냐? 그냥 회사 일이 힘들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는 좀 알아봤냐? 아들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막장 스토리보다 더 막장이었어요. 일단 딴 남자가 있어요.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며느리보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없겠지만 거기서 뭔가 더 있다는 게 놀랍긴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녹음본의 상대도 그 사람이었고요. 남편의 보험을 당사자나 제가 모르게 다 들어준 보험 설계사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가입한 남편의 보험 설계사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들이 알아보는 와중에 그 둘이 그런 사이라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결혼 전부터 이미 알고 만났던 사이였고요. 아들은 그때 저에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 며느리의 짐 같은 것들을 뒤져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숨겨진 한 뭉텅이의 서류 종이들을 발견했다고 말이죠. 그곳에는 맞춘 적도 없는 아들의 인감과 남편의 보험 증서들과 제 보험 증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들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계약한 설계사를 확인했더니 다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너무 수상하잖아요. 10개에 달하는 보험의 설계사가 모두 한 사람이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뒷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와 그 보험 설계사는 원래 아들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이였다더군요.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더랍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듣지 말았어야 했던 이야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같은 걸 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제가 아는 건 둘이 그런 사이라는 것과 아버지 그렇게 만들고 보험금을 다 받으려고 했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뭔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얼굴이 곧 울 것 같은 얼굴이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여자와 몇 년을 살을 맞대고 산 아들은 오죽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장 간다고 속이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안방이랑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보니까 제가 없는 날은 집에도 자주 들이는 것 같길래 한 일주일 없다고 하면 분명히 하루는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카메라를 설치했을 아들의 마음이 도저히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곧 흐느껴 울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그 2년 놈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아들은 그렇게 일주일간 저희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그동안에는 며느리는 정말 연락 한 번 없더군요. 아들의 말처럼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놈과 붙어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원에도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간병인에게 전달받았거든요. 아들은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가 짐을 풀어놓고는 며느리가 없는 사이에 카메라만 회수를 해 다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혼자 볼 용기는 도저히 안 나서.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다 큰 산만한 아들내미가 어머니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네 심정 다 이해한다. 나도 어차피 알게 될 일 같이 겪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니? 그러고는 아들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심호흡하고는 설치해둔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더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충격받을 만한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영상 속 2사람은 서로를 향해 애정 표현을 진하게 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애들은? 며칠 친정에 보냈어. 왜? 그냥 두지. 자꾸 자기 누군지 묻는데 아직 어린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가 쥐 아빠한테 쪼르르 가서 이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언제까지 숨겨. 그래도 안 돼. 걔들 둘 다 지 아빠 좋아해서 비밀 같은 거 없단 말이야.
며느리의 그 말에 그놈은 기분이 확 상한 듯 자신을 쓰다듬던 며느리의 손을 확 쳐내더군요. 그러고는 험상궂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가 아빠야? 그놈의 그 말에 며느리는 아차 싶었는지 그 남자에게 앵기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신 아들이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당신 자식들인 거 누가 몰라. 지금은 걔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며느리의 그 말을 화면 너머로 들은 저와 아들이 숨도 참았습니다. 지금 저 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겠죠. 등신 같은 새끼, 지 핏줄 아닌 줄도 모르고 내 핏줄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정성 들여 키우고 있겠지. 그니까 불쌍하잖아. 당신은 좀 참아. 나는 애들한테 언제 아빠 소리 들어보냐고. 얼마 안 남았어. 곧이야, 곧.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그놈을 달래더군요.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져서 영상을 일단 멈췄습니다. 그 애들이 제 자식이 아니라고요? 기현아.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우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분노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라고 귀하게 수년을 키워온 아이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만 해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아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그만 보는 게 낫지 않겠니? 한 번에 다 겪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직 아버지한테 왜 그랬는지를 못 들었잖아요. 그 말에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도 곧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눈치챈 거 아니야? 뭘? 시아버지? 아니야. 그 노인네 내 말이면 껌뻑 죽어. 아니면 네가 해준 반찬을 왜 자꾸 못 먹게 해? 내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간병이 문제야. 뭔가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단 말이야. 하여간 생일 거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음흉하게 생겨서. 나 신사팀에 있을 때 얼른 진행해야 하는 거 알지? 알아. 조만간 할 거야. 꼭. 그때 우리말 의심 안 하는 건 확실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건 맞아. 내가 그때 분명히 그냥 농담이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뭔 내 손자 손녀들로 애 아빠가 다른 사람이라는 농담을 하냐고 역정을 내셨거든.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이야기 안 한 거 맞고? 그건 확실해. 이제야 모든 걸 다 알겠더군요. 그니까 손자와 손녀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남편이 우연히 듣게 되었고 며느리는 농담이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후환이 생길지 몰라 남편이 아픈 김에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으로 돈은 챙기고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놈이 보험회사 심사팀에 있다고 하니 그 사이에 뭐든 하려고 했던 거겠죠.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니 저도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서움, 다양한 감정들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시 바삐 저희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일단은 아이들 유전자 검사부터 해봐라.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믿을 수가 없잖니. 저놈한테도 애들이 자기 애들이다 거짓말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아들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말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더더욱 다잡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이죠. 정신 차리고 이럴 땐 네가 정신 놓으면 큰일 나. 가만히 앉아서 쟤한테 다 당하고 싶니? 네가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쳤어요. 그제 아들은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더군요. 절대 먼저 티내지 말고. 네, 절대 티 안 낼게요. 아들은 한동안 마음을 가다듬은 뒤 저녁 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날 아이들의 머리카락과 자기 머리카락을 유전자 센터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 뒤 남편을 1인실로 옮기고 면회 제한이 걸렸다고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며느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들어서 그런지 말투에 웃음기가 걸려있더군요. 그런 건 아니라는데 일단은 당분간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해서 너는 당분간 병원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당장 달려갈 테니까.
그래. 간병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다고만 둘러댔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긴 하다고 덧붙이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진지 밝아 보였어요. 그동안은 아들이 걱정돼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늘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너무 걱정했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 우리 애들 제 자식 막대요. 다행히 아들의 자식들이 맞았더군요. 불행 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특히 아들에게 말이죠. 마음 한쪽에는 그런 며느리와 제 아들 사이에 연결된 게 있다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과 애정을 쏟던 손주들이 제 손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까지 모두 확인한 뒤에 제 녹음 파일과 아들의 녹화 영상 그리고 증언해줄 간병인과 며느리가 들고 왔던 반찬들을 모두 들고 함께 경찰서로 찾았어요. 이걸 다 직접 조사하신 거예요? 저희가 할 일이 없겠는데요. 경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하나 다 살피고는 바로 며느리와 그놈을 체포해 왔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경찰서로 들어온 두 사람은 저와 아들 강병인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단번에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쥐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곧장 냅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내가 보험금이 너무 욕심이 나서 그랬던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 거야. 그리고 아버님 실제로 멀쩡하시잖아. 그게 증거잖아. 시끄러워.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자기야. 아직 저희가 어디까지 아는지 어디까지 증거를 제출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말 싹싹 빌더군요. 뭐? 그만두려고 해? 조금만 기다려보라며. 곧 다 해결한다며. 저 새끼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건 뭔데?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거 맞잖아. 며느리는 그걸 어떻게 아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놈을 노려보더군요. 아무래도 그놈이 다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대화 내용을 아는 건 두 사람 서로밖에 없고 설마 녹화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 인간이 뭐라고 했든 다 거짓말이야. 자기야, 내 말만 믿어. 닥쳐.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애들? 당신 지금 우리 애들이라고 했어? 아들의 그 말에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더군요.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아니 여보, 내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 무슨 이야기? 당신이 우리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거기까지 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이구머니나 세상에. 제대로 된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처음 듣게 된 간병인이 놀라서 기함하는 사이 제가 가지고 온 서류들을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보험 증서들이랑 보험 설계사란에 적혀있는 이름 저놈 맞지? 제 말에 이번에는 그 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제가 다 시켜서 한 거예요. 걔들이 제 아들이랑 딸이라고 얼굴 계속 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놈의 그 말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서 그놈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멱살을 잡더군요. 뭐 이 새끼야? 내가 시켜? 나는 겁난다는 거 네가 심사과에 있을 때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하면서 방법까지 다 알려준 게 누군데 이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시켰다는 증거 있어? 이 미친놈이! 둘의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말도 안 나오더군요. 황망하고 어이없는 얼굴로 보고 있는데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자 그만하시고 이분들이 다 증거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 그거 보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려보자고요. 일단 두 분 다 잘못은 하신 거 맞고. 증거라는 그 말에 둘 다 놀란 듯 경찰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걔들이 제 자식이라는 말에. 웃기시네. 얘가 다 시킨 거예요. 그런 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들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내 자식이야. 아들의 그 소리에 며느리와 그놈의 시선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아들이 저벅저벅 걸어가 두 사람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건넸어요. 그 결과지를 받아본 그놈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리더니 곧 빨갛게 변했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어? 아니요, 이게 어떻게... 두 분 다 조용!
정말이지 난장판이었어요. 첫 조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별로 경찰서에 갈 일은 없었어요. 중간에 한두 번 참고인 조사가 있었지만 증거들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묻거나 힘든 말을 해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방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어요. 듣기로는 계획을 많이 했고 죄질이 양날해서 형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들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점점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부는 아니지만 엄마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당분간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밖으로만 나돌았던 며느리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고 저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멀쩡히 퇴원했어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더니 그때 바로 알려주지 못한 걸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나도 긴가민가 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냥 혼자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너한테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두 제 자식들이 맞는데요, 뭐.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아들의 집과 우리 집을 합쳤어요. 1층에는 저와 남편이, 2층에는 아들과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꼼꼼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저희 측 과실도 큽니다. 죄송합니다. 받은 보상금도 집을 사는데 보탰어요. 마당이 있는 집에 아이들이 평소에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지만 며느리가 반대해서 키우지 못했던 반려견 한 마리도 입양해 왔습니다. 모든 게 서서히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며느리와 그놈의 판결이 나는 마지막 재판이 열린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다 같이 가서 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친하게 지내는 간병인 분께 손주들을 맡기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셋이 함께 그 재판에 참관했습니다. 며느리와 그놈 둘 다 서로의 탓을 하며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더군요. 물론 저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저 사람이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할 소리입니다. 저에게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의 탓만 하다 둘 다 나란히 7년형을 확정받았어요. 살인미수와 사기죄로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 형량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며 개운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물론 개운하기도 했지만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는 생각을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휴가를 받았다며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아직 남편의 컨디션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아 외국을 나가는 건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서 제주도로 가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물어보는데 제주도는 잘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이야기를 남겨두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무겁고 긴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저희같이 이런 기가 막힐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